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소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7월이 또 지나버렸네요. 제가 근데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앞에다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게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빈둥거려도 하루가 지나가고 책을 열심히 읽어도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허송세월하지 않고 좀 시간을 아끼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책 말고도 의미 있는 일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책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본 책은 콜린 듀리에즈가 쓴 루이스와 톨킨의 판타지 문학 클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C.S. 루이스죠. C.S. 루이스와 톨킨,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그 영화의 원작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이 톨킨이죠. 루이스와 톨킨, C.S. 루이스와 이 톨킨이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분 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기도 했고요. 이 두 분이 만들었던 문학 클럽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판타지 문학 클럽, 잉클링즈라는 이름의 그 클럽이 있죠. 이 책은 그 잉클링즈라는 클럽의 역사,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을 맞이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루이스 애호가라면 흥미가 꽤 있을 만한 그런 책이죠.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또 이 콜린 듀리에즈라는 분이 루이스와 관련된 다른 책들도 이전에 꽤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루이스 연구가 전문가 중 한 분이시라서 루이스에 대한 애정도 많이 담겨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김민희가 쓴 움직이는 국가 거란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 김민희,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이라는 책을 썼던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저희 구름책방에 만들기도 했었죠. 그 책의 저자인데,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괜찮아서 이 저자가 쓴 다른 책이 뭐가 있나 찾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란족이 세운 국가 요나라라고 하죠. 그 요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쓴 게 아니고 몇 분이 같이 쓰셔가지고 어떤 분은 일반적인 역사, 어떤 분은 정치제도, 학문은 어땠고 군사제도는 어땠고 이렇게 다방면을 좀 나눠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거란족, 여진족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들이 만든 나라가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책은 한번 읽으시면 그 나라 전반, 한 200년 동안 지속했던 그 나라 전반에 걸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쓴 다른 역사 관련 책들도 아마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7월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애먹었던 책이었습니다. 물론 볼프가 책을 쉽게 쓰진 않습니다. 몇 권 읽어봤으니까요. 또 이제 지금 또 제가 읽으려고 손에 들고 있는 책도 볼프 책이긴 한데, 근데 이 책은 특별히 더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전체를 두고 보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번역이 좀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 살짝 해봤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요렇게 번역하셔가지고 책을 내시면 이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낑낑대면서 읽다가 이건 단어, 문장을 일일이 새겨가면서 읽으면 안 되겠다, 내가 끝까지 못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 흐름 중심으로 읽어냈던 책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책 자체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반영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주제 아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담아내는 책입니다. 내용은 괜찮았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특별히 교황제 같은 1인에 의한 지배, 1인에 의한 의사결정,
아니면 소수 그룹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번역이 조금 많이 어려웠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을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도움은 되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책을 읽어보시려고 계획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존 셀라스가 쓴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라는 책입니다. 철학 책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쾌락주의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쾌락은 우리가 말하는 뭐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마시고 놀자 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 진정한 쾌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전혀 다르죠. 무슨 도인과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그 에피쿠로스가 남긴 그 철학적 사상을 잘 설명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의외로 아직까지 많은 그 에피쿠로스 철학의 흔적들이 우리 사회에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얇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도 쉬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지 커너스가 쓴 어린이 동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동지는 우리 공산권에서 누구누구 동지, 누구누구 동무 뭐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이 책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그 반군들, 공산주의 반군들과 그 안에 있는 소년 병사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인도라는 사회가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인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뭐 모디 총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모디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엄청나게 도입이 됐고 이 과정에서 갖지 못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이제 자원 개발하고 여기저기 리조트 만들고 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 가운데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생계가 막막한 채 그냥 쫓겨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죽으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반정부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꼭 종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병사들, 소년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소년 병사 하면은 뭔가 강제로 납치되어서 억지로 막 병사로 훈련받고 싸움에 이렇게 강제로 동원되는 그런 식의 그림들을 떠올리는데 저자가 실제로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연구해 본 결과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죠.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반군, 반정부군 하면은 뭔가 좀 극단주의적이고 이념이나 어떤 특정한 극단주의적 종교, 극렬분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인도 쪽에 있는 이 반군들은 생계형 반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뭐 정말 그냥 막 쫓겨나는 거니까 생활의 터전에서 논이며 뭐 집이며 그런 것들 다 때려 부시고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쫓겨내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자고 일으키는 어떤 반군 활동이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며칠간 우리가 이 반군 지도자가 그런데요. 이제 날이 좀 많이 덥고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애들은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거기 와 있던 소년병사들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애들이 거기 왔다가 저 집에 갈래요 하면 그래 집에 가라 보내준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 참여할래요 그러면 거기 참여도 하고 참여하면서 애들한테 맨날 무슨 군사훈련이나 테러 뭐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부 가르치고 물론 그 교육에 약간 사상교육도 참여하겠지만 특히 여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한테 공부 안 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를 오면 그런 것 없이 여자아이들도 학교 가서 자체적인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는 건 생계형 반군이기 때문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콜슨 화이트헤드가 쓴 니클의 소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임프레시브 했던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영상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 책 속의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구독자 중 한 분이시면서 믿음향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께서 추천해 준 책이셔요. 제가 그게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야 읽게 됐습니다. 읽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좀 더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1950년대 60년대를 배경으로 아직 인종차별이 남아있었던 미국 사회에서 감화원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소년원 같은 겁니다. 그 시설에서 벌어졌던 억울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런 여러 일들을 겪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쓴 소설입니다. 그 자체가 실화는 아닌데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을 버무려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생생하게 와닿았던 책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달에 읽었던 책 중에 추천도서 한 권이 있다면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책 추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신학교육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후스토 곤잘레스 책 여러 권 읽고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교육의 역사입니다. 신학적 내용이 아니고 물론 그런 내용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신학교육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신학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었겠죠. 새롭게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런 교육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중세의 수도원이나 큰 성당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교육들이 있었고, 종교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신학 전문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큰 줄거리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학교육의 문제점, 위기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 가지고서도 책 스토리 영상을 한두 개 정도씩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책입니다. 관련된 내용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강희정, 송승원이 쓴 신이 된 항해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정화의 대원정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핏 기억이 나요. 명나라 때 정화라는 환관이 그 배를 타고서 남중국해를 빠져서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이르러서 아랍세계,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항해자 하면은 콜럼부스, 서쪽으로 갔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콜럼부스나 아니면 세계 일주했던 마젤란이나 이런 분들만 떠올리는데 동양 쪽에서도 그 반대로 서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서 멀리 갔던 분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정도 인식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재밌죠. 신이 된 항해자. 여기서 말하는 항해자는 그 정화를 가리킬 텐데 정화가 신이 되었다? 재밌죠. 이 책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화를 기리는 여러 사당들이 있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에 재밌는 사당이 있는데 가운데는 불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관우상이 있고 요거는 도교적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정화상이 있는 그런 사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게 뭔가 좀 합쳐진 그런 사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거. 정화가 그런 인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정화를 그렇게까지 뭔가 좀 대단하게 떠받들고 있는가?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쪽으로 이주한 화인들, 화교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들 부르죠. 중국인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면서 외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나 차별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정화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정화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교를 전파해 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재밌죠. 중국 사람이었던 정화가 이슬람교를 전파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정화의 정화의 조상들은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정화의 아버지의 이름은 순례자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메카를 순례자들. 그러니까 아마 정화가 무슬림이었다는 이야기는 정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정화가 무슬림이었던 정화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화인들이
정화가 이슬람교를 전파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조금 확장했던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역사적 근거가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절대 다수니까 그 사회 안에 자기들도 좀 이렇게 젖어 들어가기 위한 우리도 당신들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중국 조상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에는 뭐 1대1로라고 중국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화 숭배가 최근에 조금 더 강조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꽤 흥미롭게 봤던 역사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달의 역사책을 좀 보고 있네요. 예. 또 하나 이번 달에 본 책은 박병철 교수가 쓴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번 달엔 철학책도 2권이나 보게 됐네요. 비트겐슈타인이란 철학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철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다가 멈췄던 게 어디였냐면 비트겐슈타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배우긴 했죠. 뭐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고 뭐 언어 이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긴 했는데 어렵기도 하고 워낙에 이전에 배웠던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다르기도 해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담을 넘지 못하고서 거기서 철학 공부를 마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현대 철학 공부했던 게 대학교 4학년 때라서 졸업을 앞두고서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 철학 전반을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교수 자체, 저자 자체가 비트겐슈타인 전공해서 비트겐슈타인으로 논문 써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니까 관련된 내용 설명하기에 충분하겠죠. 우연히 이제 도서관 갔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고요. 앞서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비트겐슈타인 정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국내 저자가 쓴 책이라서 또 외국 저자 쓴 책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기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골라본 책이었습니다. 의도대로 비트겐슈타인 철학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처음이라면 아니면 저처럼 좀 비트겐슈타인이 어렵다면 이 책 가지고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은 다 읽고 나서도 이분은 확실히 이전의 철학자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근데 이분이 제시한 그 철학에 선뜻 동의가 잘 되지는 않네요. 뭐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문혜란이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저자 이름 처음 들어봤었는데 꽤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광고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큰 기획사에서 일하기도 하셨고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회사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컴패션이라는 기구에서도 오랫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좀 어렵게 뭐 이론 갖다 대고 그런 게 아니고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일기처럼 또는 편지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 이 책 들었는데 이제 벌써 오늘 다 읽었어요. 잔잔하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 쉬워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지고서 독서 모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그룬책방 독서 모임에 지원하신 분이 적어가지고 살짝 우울하긴 한데 뭐 그래도 한번 또 다시 만들어 봐야겠죠.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달에 겨우 10권을 채운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달에 얼마나 재미있는 책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이 읽었던 재미있는 책 있으시면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읽고서 이 책 정말 좋네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니클의 소년들 추천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향기 채널 운영자분에게도 제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죠? 우리 그 구름책방 이번에 올해 우리 후원자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북다트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좋은 책 읽으셨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제 영상 보시고서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라고 소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 소통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8월 이제 한여름인데요. 여러분 더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 구름책방 영상 소개해드린 영상 많은 관심, 주변에 많은 소문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